과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간의 삶을 더 편하고 이롭게 하는 것? 최초의 과학이 발전하게 된 목적도 이와 동일했을까? 사실 과학이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았다. 사람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은 서서히 발전해왔지만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과학이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은 지식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였다. 이는 근대 전후 지도를 그리는 방식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의 세계 지도는 세계 전체를 알고 그린 것은 없었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도만을 그렸다. 아메리카는 아시아를 알지 못했고 아시아는 아메리카를 알지 못했다. 낯선 지역은 그냥 빼버리는 식으로 빈 공간 없이 그렸다. 이런 지도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다. 반면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은 빈 공간이 많은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인이 제국주의 욕구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지도는 앞으로 탐사하고 정복해야 할 영역을 의미했던 것이다. 유럽인의 이러한 행보는 제임스 쿡 선장의 탐사대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18세기 영국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궁금했다. 그래서 금성의 식 현상을 통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로 했다. 금성은 100년의 터울을 두고 8년 간격으로 2차례씩 지구와 태양 사이를 가로지른다. 이때 태양의 일부가 금성에 가려지는데 그런 식을 지구상 각기 다른 대륙에서 관찰하면 단순히 삼각 측량법을 이용해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었다. 1761년과 1769년 두 차례 금성의 식이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었고 제임스 쿡 선장이 이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다. 당시의 대륙 탐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천문 관측만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륙 탐사라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천문 관측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과학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임스 쿡 선장은 1768년 영국을 출발해 금성의 식을 관찰하고 태평양의 여러 섬을 답사한 뒤 호주, 뉴질랜드를 들렸다가 1771년 영국으로 돌아왔다. 3년간의 탐사로 그들은 막대한 양의 천문학, 지리학, 기상학, 식물학, 동물학, 인류학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탐험대가 찾아낸 것들은 많은 학문 분과에 크게 기여했으며 남태평양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다음 세대의 박물학자와 천문학자에게 영감을 주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제임스 쿡의 탐사가 순수한 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탐사 때 쿡은 수많은 섬과 육지를 발견했고 영국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대표적인 피해 국가가 호주였다. 쿡의 탐사대는 그곳의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원주민을 박멸할 기초를 닦아주었다. 100년도 안 돼서 호주 원주민 수의 90%가량이 줄었고 10%의 생존자들도 인종차별적인 가혹한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타즈메니아 원주민은 더 나쁜 운명을 맞았다. 제임스 쿡이 도착한 지 1세기도 지나지 않아 몰살을 당했던 것이다. 또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사후세계까지 쫓아갔다. 인류학자들은 타즈메니아인들의 사체를 강탈했고 해부하고 무게를 재고 측정하여 그 분석 결과를 학술지에 실었다. 타즈메니아 박물관은 1976년이 되어서야 100년 전에 사망한 원주민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내놓았다. 영국은 호주를 지배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이후 식민지 지배 때 적극 활용했다. 가령 인도를 정복할 때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빛을 발했다.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고고학자, 문화를 연구할 인류학자, 땅을 연구할 지리학자, 동물상을 연구할 동물학자 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인도에 파견되었다. 방대한 새 영토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신대륙의 지리, 기후, 식물상, 동물상 등 막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피지배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파견시키는 과학자의 수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인도의 영국 장교를 파견시키면서 인도 콜카타 대학에서 3년간 공부를 시켰다. 여기서 영국법과 힌두법, 무슬림법을 배우고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아어 등을 익혔다. 또한 타밀, 벵골, 힌두스탄 문화를 배워야 했다. 인도 정복 사업의 인재들은 일처리 하나는 매우 확실하게 했다. 예를 들어 1802년 수행한 인도 대측량 사업은 60년간 진행되면서 인도 전체의 지도를 꼼꼼하게 작성하였고 국경선을 표시했다. 심지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봉우리들의 정확한 높이를 최초로 측량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각지 군사적 자원을 탐사하고 금광의 위치를 조사했다. 인도에서 사멸한 고대 인도 언어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이 친유적지를 발굴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가령 영국이 발견한 대표적인 인도 문명은 모헨조다로 문명이었는데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흥하였고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사이에 번성했다가 기원전 1600년경 파괴되었다. 영국 이전의 인도를 지배한 어떤 왕조도 이 유적지에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영국 고고학 조사단이 1922년 관심을 가졌고 최초로 발견했다. 인도인 누구도 모르고 있던 문명을 말이다. 외부 세계의 지도
지도를 그리려고 한 여행자들은 과학 탐사되었을까 아니면 군사 원정되었을까? 그 둘 모두일 것이다. 무엇이 현대 과학과 유럽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를 구축했을까? 과학자들과 제국주의자가 공유한 동일한 사고방식이 그들의 연대를 형성시켜 주었을 것이다. 즉 그 둘은 무지를 인정했고 모두 나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느꼈다. 그리고 새로 얻은 지식이 자신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제국주의자의 동업자로서 정복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해주기까지 했다. 생물학자와 인류학자들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유럽인들은 다른 모든 인종에 비해 우월하며 그들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폈다. 인도 유럽어는 고대 단일 언어를 사용했던 아리아인에서 유래했다. 아리아인은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문명을 건설한 위대한 인종이었다. 그리고 인도의 언어가 유럽의 언어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럽인을 아리아인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와 페르시아를 침공한 아리아인들은 원주민과 결혼해서 흰 피부와 금발머리를 잃었으며 이와 함께 합리성과 근면성도 사라졌다. 그래서 순수한 아리아인 혈통은 유럽에만 남아있다. 당연히 이러한 논리는 현재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제국의 지원과 과학자들의 노력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근대 과학의 초석을 마련해준 것은 인정할 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학적 발전의 기여도가 그들의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적 시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